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과연 스텔리니 감독, 임시 감독은 자신의 소신대로 팀을 운영하면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 뭐 기대 반 걱정 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 에버튼과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는 스텔리니로는 역시 토트넘이 4위 경쟁 어렵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경기 내용적인 측면도 너무 실망스러웠던 데다가 그것도 이제 상대 팀이 하위권에 위치한 팀이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수적 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경기 내용에서 계속 밀렸었거든요. 저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에버턴이 11명이고 토트넘이 10명인가 싶을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선제골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퇴장도 당했고 거기에 선제골까지 얻었고 원정팀이라면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스텔리니 감독의 운영 자체가 이 경기를 망쳤다고도 볼 수 있었다. 더불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콘테 감독이 물러난 이후 또 하나 기대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를 좀 새로운 패턴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쉬웠다. 대체 그럼 어떤 것들이 이 스텔리니의 실질적인 뭐 임시 감독으로의 첫 경기 문제였는지 세세하게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메이션을 보면 토트넘이 이제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죠? 예, 뭐 그대로 이제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에버턴도 그대로 4-5-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쪽 다 변화는 없었다. 단지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벤 데이비스하고 손흥민이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벤 데이비스가 부상 후 빠진 공백이 조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오른쪽 같은 경우도 근래 들어서는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왔던 에메르송 로얄이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다 보니까 시즌 아웃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포로는 경기를 뛰면 뛸수록 나아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수비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됐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프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이 부상 후 빠진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죠. 클룹셉스키가 최근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스텔리니 임시 감독의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해주자면 변화를 주고 싶어도 선수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냥 하던 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감독은 같은 선수를 써도 본인의 색깔이 명확하다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전반적 내용을 보자면 점유율만 가져갔지 실리를 챙기지 못했던 토트넘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반전에는 뭐 크게 뚜렷한 장면들이 많진 않았잖아요. 예, 그나마 이제 전반전에 다이어하고 페리시치하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클루세스키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전에 그리고 또 이제 에버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격을 주도하긴 했지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죠. 그러면서 점유율은 토트넘이 더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은 나머지 이제 슈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에버턴이 더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구역별 점유율인 건데요, 전반전. 토트넘이 무의미한 점유율들을 가져갔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34.2%나 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티키타카 했다는 소리예요, 토트넘은. 예, 기록을 보시면 60% 이상이나 토트넘은 공을 가져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허비했던 그런 상황들. 뭐 에버튼을 상대로 그냥 전진하지 못했던 축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면 이제 에버턴 같은 경우는 계속 압박을 더 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의 플레이들을 가져가려고 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통했다. 그게 슈팅 6회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전 토트넘의 공격 방향 비율을 보면요. 오른쪽 측면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53.2%나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로하고 클루세스키를 통해서 공격을 어떻게든 전개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같은 경우는 뭐 패스 성공률이 70%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을 잃은 횟수도 무려 23회나 됐죠.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물론 뭐 풀타임 기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많았다는 데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클룹세스키 같은 경우도 소유권 잃은 횟수가 17회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 승리도 19회를 시도해가지고 9회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공중볼은 뭐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거기다가 드리블도 10회나 시도해서 5회를 성공시킨 거니까 좀 너무 볼을 끌었다. 클루세스키가.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플레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가 반대쪽으로 이제 페리시치 중심으로 공격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는 수비적으로 커버하는 모습들이 전반전 내내 있었어요. 물론 페리시치가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 특히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들을 전개하면서 그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크로스 질이 좀 좋았었거든요. 원래도 좋았던 선수긴 한데 최근에 안 좋아지다가 네. 좀 체력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A매치 기간에 뭐 좀 힘을 좀 비축을 했는지 뭐 대표팀을 다녀오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분명히 이날은 킥이 날카롭다 보니까 솔직히 뭐 케인 선수의 그 헤딩 슈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면 페리시치의 또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페리시치가 날카롭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제 희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침투해 움직이면서 뭐 상대 수비 뒤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패스를 또 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거기서 이제 클루세스키가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전반전에. 예, 뭐 클루셉스키도 그렇고 호이비엘이나 스킵이나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뒤에 있어도 또 한 번씩은 힘을 내거든요. 네. 그때 주기만 했어도 패턴이 다 변화됐을 텐데 안 주니까 결국에는 역시나 페리시치를 활용한 단조로운 축구가 이어지게 됐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케인 선수도 가끔은 내려와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지만 결국엔 크로스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케인이 내려올 필요가 없게 되다 네. 보니 역시나 콘테 감독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이 좀 충격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수비진 윙백이죠, 이거. 예. 윙백처럼 뛰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반 시작부터 60분경까지는 말 그대로 에버턴이 가둬놓고 팼어요. 예. 토트넘이 진짜 후반 와가지고 다이어가 갑자기 삽질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전반전 꽤 괜찮았거든요. 네, 전반전에 다이어가 좋아가지고 다이어 각성했나 딱 싶었는데 후반 오니까 돌아가더라고요. 네, 저는 흥미로웠던 게 메이슨 코치가 분명히 다이어를 조금 잘 쓰는 것 같긴 해요. 워낙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도 하니까 다이어의 장점들을 잘 끄집어냈는데 저는 하프타임의 문제가 뭐였냐면 션다이치 감독은 분명히 전반전이 조금 아쉬웠을 때 뭔가 불같이 네. 얘기하면서 끌어올린 것 같은데 오히려 토트넘의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나 메이슨 코치는 그런 성향은 좀 아니잖아요. 콘테 감독이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네.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좀 불붙게 하는 그런 그렇죠. 그 능력, 카리스마는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하프타임이 끝나고 토트넘은 전반전에 좀 좋았던 모습조차도 잃어버렸고 오히려 에버튼이 더 잘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후반 시작부터 60분경까지 구역별 점유율이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41.8%.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 에버턴 쪽으로 넘어오지 못했어요. 계속 후방 빌드업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에버턴의 압박이 효과적으로 통하다 보니까 거의 그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계속 볼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게다가 전반전에 그래도 전체 점유율은 크게 앞서는 모습이라도 있었지 후반전에는 전체 점유율조차도 이제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후반전 시작부터 밀린 걸 보면서 스텔리로는 안 되겠다. 예. 감독의 능력은 분명히 훈련시키고 전술주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 중에 선수들을 끌어올리게 하는 동기부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스텔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거의 경험이 없잖아요.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변수가 발생했죠. 예. 두크레가 그 케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퇴장을 당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1분부터 65분까지 토트넘이 마침내 공격을 미친 듯이 합니다. 예. 뭐 전체 점유율도 89.1%였고, 예. 그리고 이제 에버턴 이제 수비 진영에서 40.6%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사실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잘 대응했다, 준비했다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심지어 이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가 퇴장을 당하면 팀이 예. 그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토트넘이 기세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 좀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선제골이 될 수 있는 페널티킥을 얻어내게 됩니다. 네, 그 로메로가 이제 파울을 얻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거였는데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어요. 예. 수적 우위임에도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뭐 선제골을 넣고 내려앉아서 상대가 올라오면 카운터를 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상대가 10명이라는 거예요. 11대 11이었다면 뭐 조금 실리적으로 운영할 수도 네. 있겠지만 10명인데 그리고 카운터를 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 카운터를 쳐야 되는데 칠 생각이 없다 보니까 밑에 구역별 점유율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51%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에버튼은 수적 열세가 됐는데 토트넘이 그런 상황을 좀 드러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격할 땐 솔직히 이런 문제가 안 드러나잖아요. 네. 에버튼이 수비 부담을 없애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슈팅 숫자도 3대 1이었고요. 뭐 그 점유율도 이 구간에는 뭐 57%가 나오고 말 그대로 에버턴이 도리어 공세를 계속 가져간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75분경에 가다가 이제 논스톱 슈팅 가져간 걸 요리스 골키퍼가 손끝으로 이렇게 쳐내면서 선방을 했었고요. 이거 실점 나올 뻔했죠. 예. 또 이제 곧바로 1분 뒤에 맥닐의 코너킥을 키니의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걸 요리스가 막아냈죠. 거기다가 이제 교체 카드에서도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건데요.
에버턴은 이제 최근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심스와 그리고 이제 미콜렌코를 교체 투입시켰고요. 그냥 전형적인 왼쪽 풀백인 예. 그리고 또 이제 84분경에 이제 톰 데이비스와 가너를 투입을 하면서 중원도 이제 조금 에너지를 보충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토트넘은 교체 카드 딱 2장밖에 쓰지 않았어요. 예. 랑글레를 빼고 산체스 넣고 이거는 뭐 랑글레가 카드가 있어서 뺀 것 같긴 했지만은 결국 근데 이것도 패착이 됐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 아마 그 한국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 손흥민을 빼고 모우라를 넣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바로 이제 모우라가 킨의 그 여기 정강이를 밟아버리는 그런 큰 파울을 범하면서 이거 살인 태클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퇴장을 당했고요. 이후 이제 뭐 에버턴이 78분 이후부터 이제 공격을 주도를 하면서 슈팅 숫자 3대 0으로 가져갔고 뭐 상대 진영에서 39.9%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들을 풀어 나간 거고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10명인 상태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고 상대가 적었을 때 덜려드는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좀 맞불도 놓고 뒤를 때리면서 에버턴을 상대로 추가골을 노려야지 지키기를 이렇게 이른 시간에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거기다 모우라의 퇴장이 뭐 바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나왔어요. 예, 그가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나온 거거든요. 정규 시간 종료 2분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추가 시간 1분에 마이클 킨이 이제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이거는 약간 좀 그거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콤파니가 레스터 시티 상대로 이제 중거리 슈팅 골 넣으면서 우승을 선사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날 경기 마이클 킨은 거의 뭐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요. 네. 그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파울도 했고 또 모우라를 퇴장시키는 또 파울을 얻어내기도 했는데 네. 여기서 동점골까지 이거 거의 마이클 킨을 주인공으로 만든 거의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킨의 개인 통산 첫 중거리 슈팅골이래요. 예. 그리고 콤파니도 레스터 시티가 첫 그 중거리 골이었더라고 하고요. 워낙 뭐 대단한 그 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원더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멋진 골이었고 결국 이 골을 통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뭐 기록적으로 놓고 보면은 1대1 무승부가 합당했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1.5골 그리고 에버턴이 0.9골. 그리고 슈팅 숫자는 이제 에버턴이 15대 8로 2배 가까이 많았던 거였죠. 그리고 유효 슈팅도 6대 2로 3배가 더 많았고요. 점유율은 토트넘이 61대 39로 앞서긴 했지만은 아까 그 구역별 점유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무의미한 점유율이 토트넘은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초반 20분 토트넘이 공격을 좀 주도했어요. 이때 이제 페리시치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후 에버턴이 계속 공격을 주도하다가 딱 이제 에버턴의 퇴장 나오니까 그때 토트넘이 5분 조금 넘게 주도했다가 다시 에버턴이 말 그대로 공격을 완전히 뭐 지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에버턴 원정 경기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이렇게 앞서갔다는 거, 상대의 퇴장을 유발했다는 것으로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선제골이 나온 시점까지만 놓고 보자면 뭐 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전 너무나 아쉬운 건 그 뒤라고 생각해요. 이 골이 나온 이후부터 주구장창 밀리다가 동점골을 내준 것은 결국 스텔리니 감독이 운영을 완전히 최악으로 했다. 예, 거기다가 교체 카드도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제 당연히 공격 시퀀스 관여 보면요. 에버턴 선수들이 뭐 상위권을 거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득점 찬스 패스와 득점 찬스 리시브를 놓고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에버턴 선수들이 상위권에 있는 가운데 토트넘 선수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이제 페리시치죠. 예. 득점 찬스 패스도 두 번째로 많고 전체 선수들 중에서 양팀 그리고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도 토트넘 선수 중에서 가장 많죠. 양쪽 다 토트넘 선수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거는 페리시치가 그나마 그래도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소리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민 선수 패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사실 페리시치 쪽으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잘 이어진다는 얘기는 그 근거리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미끼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페리시치한테 가장 많은 이제 굵은 선이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한테는 패스 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 경기 볼 터치조차 적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페리시치 선수가 뭐 초반부터도 상대와 1대1 경험하면서 수비적인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랑글레조차도 좀 이워비를 막는데 고전을 하다 보니까
측면에 두 명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누군가가 수비하러 와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뭐 전술적인 역할은 아니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네, 거기다가 에버턴이 구조 자체가 그 4-5-1 포메이션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을 3명을 일단 세우는 데다가요. 좌우 윙인 이워비와 맥리에도 이 선수들 중앙 미드필더까지 서는 그렇죠. 선수들이에요.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5명을 세우는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풀 빼고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인데 중원 숫자 싸움에서 토트넘이 밀리다 보니까 결국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패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까지 합쳐서 스킵 호이비에르가 3미들이고 케인도 조금은 내려와 줄 정도로 4명의 미드필드를 서야 할 정도로 움직였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봐도 에버턴이 전체적으로 뭐 토트넘 지역에서 플레이들을 했죠. 이럴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하이 턴오버 이게 그 상대 진영에서의 실수를 유발해가지고 공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2대 6으로 크게 차이가 났거든요. 예. 이거는 그 에버턴이 압박을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후반 와가지고 완전히 붕괴된 거. 이것도 2개가 묶여서 12개가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하이 턴오버를 통한 슈팅이 3번이 나왔는데 이제 별표잖아요. 별표 지역이 바로 토트넘의 왼쪽 수비 지역, 즉 페리시치와 랑글레가 있는 지역에서 공을 뺏기고 슈팅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도 손흥민 선수가 이쪽으로부터 공을 못 받는 것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 됐다. 예. 거기다가 이제 교체 카드가 말 그대로 멸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우라 이 경기 퇴장으로 뭐 그 무승부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뭐 이번 시즌 12경기 프리미어리그 12경기 119분 뛰면서 골 도움 이런 거 없고 퇴장만 한 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체스도 정말 심각해서 저는 그러니까 와 산체스 나오면서 진짜 이거는 후반 빌드업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봤습니다. 예. 패스가 계속 끊기더라고요. 자꾸 소유권도 잃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라운드볼 경합도 1회 시도해가지고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또 이제, 공중볼 경합도 2회 시도해가지고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또 이제 소유권의 이동횟수도 짧은 시간인데도 한 번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수비적으로 한 게 없어요. 예. 클리어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랑글레가 아쉽다 했는데 그래도 전문 왼발 센터백으로서 산체스보단 낫구나. 네, 그 산체스는 안 그래도 그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의 약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안감들을 많이 야기시키는 선수인데 오른쪽에 설 때도 그런데 왼쪽 서니까 더 끔찍하더라. 예, 결국에는 랑글레가 경고를 받았던 부분이 뭐 우려됐겠지만 악수가 됐다. 예, 저는 그냥 랑글레로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소파스코어 평점인 건데요. 에버턴은 교체 카드들이 성공했다는 게 보이죠. 짧은 시간에 튀었음에도 특히 미콜렌코는 7.5점이나 받았고요. 예. 또 이제 톰 데이비스랑 제임스 가너도 6.7점씩을 받았고 그리고 심스도 6.6점. 그러니까 심스가 또 헤딩으로 많이 떨궈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버턴이 롱볼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모우라는 5.7.5 바닥이고 산체스도 6.2점밖에 되지 않고 뭐 문제가 많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스텔리니 감독 등이 이제 방송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들이냐? 역시 가장 큰 이슈가 저희가 얘기 드린 대로 11대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왜 경기력이 밀렸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그때 득점기를 잘 살렸다면은 추가골을 넣었다면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언럭키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추가골을 넣을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어서 언럭키했대. 슈팅을 가져갔어야죠. 예,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11대 10으로 숫자가 앞설 때 우리가 선수들이 또 경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을 잘 다뤄야 됐다. 게다가 우리가 이기고 있었으니 이거 어떻게 보면 선수 탓에 가까운 또 발언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하죠. 특히 뭐 산체스라던가 다이어라던가 실수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상대 압박에 거의 둘러싸여서 플레이들을 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 선수를 특정하진 않았으니까요. 예. 뭐 어찌됐거나 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단 뭐 선수들이 수행하지 못했다. 좀 저는 근데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려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페널티킥 골 나왔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흐름이었잖아요.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저는 뭐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보고 거기다가 교체 카드 실패한 거 그것도 전술적인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용병술 문제인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스텔리니 감독은 또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구디슨 파크의 분위기가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에 대처하지 못해서 선수들이 퍼스널리티, 정신력을 좀 의미하는 것 같죠. 인성, 뭐 인품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토트넘도 경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선수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좀 이 인터뷰는 이제 콘테 감독의 그 지난 사우샘튼전 인터뷰와 좀 연장선상에 좀 있지 않느냐. 순화된 표현이죠. 순화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왜냐면은 콘테 감독은 예. 거의 뭐 직설을 게으르다라고 예.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발언들은 분명히 좀 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콘테 복사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중요한 건 토트넘이 일단 이 경기 결과로는 4위가 됐지만 에버튼을 이기지 못함으로 해서 4위 경쟁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죠. 예, 왜냐하면 경기 수가 3위 뉴캐슬보다도 2경기가 더 많고요. 또 이제 5위 맨유보다도 2경기가 더 많고요. 6위 브라이턴보다는 3경기가 많은데 당장 그 브라이턴도 그 3경기 다 승리하면은 토트넘보다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예, 게다가 앞으로 토트넘과 맞대결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는 6점짜리라고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자력으로 이제 4위권을 차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토트넘은 이제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해서 반등을 했어야 돼요. 저는 물론 그가 경기 내용적인 측면 때문에라도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도 계속 불만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대로 이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력이 개선된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겼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겨야지 되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제는 브라이턴,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본머스 하나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재 3, 4위 자리 놓고 경쟁하는 팀들.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에요. 근데 당장 브라이턴전에 만약에 패한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훅 무너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브라이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토트넘이 이제는 스텔리니 체제로 어렵다라는 것을 첫 경기만에 깨닫고 시즌 중에 정식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그 레비 회장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만약에 그 레비 회장이 본머스전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러다가 이미 뉴캐슬전 가기 전에 이미 3, 4위가 판가름 날 위험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에버턴전 결과를 통해서 토트넘이 또 한 번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토트넘이 정식 감독 어떻게 선임해야 되는지 또 선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신 소식 그리고 전망까지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